오늘의 플러스 부동산의 운명을 가르는 심리 변수를 풀어봅니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바쁘시죠? 예, 뭐 때가 때인 만큼 예. 이게 참 사실상 지금 그동안에 주식하고 부동산하고는 자산시장이 양대축이잖아요. 네. 근데 그동안에 이제 주식 쪽에 뭐 거의 그 시선이 가 있었는데 요즘은 또 부동산이 하나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설 연휴에 가족들끼리 모여서 이런저런 담소 나누는데 아마 이번에는 부동산 얘기가 빠지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우리 위원님, 박사님을 모시게 됐는데요. 사실 부동산도 어떻게 보면 투자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심리적인 변수도 크게 작용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부동산 시장은 인간 심리의 집합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더 큰 거군요. 근데 이제 집은 심리가 없어요. 예. 이때는 불안 심리 같은 거예요. 근데 부동산이 되면은 그게 투자 상품화 됐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심리적 요인이 이제 강하게 영향을 이제 미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네. 근데 심리는 장기 변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주로 단기 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 장기보다는 단기 변수입니까? 장기는 펀더멘탈이죠. 결국 집값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서 장기적으로 어차피 뭐 경제 성장률이나 인구나 뭐 금리나 아니면 공급이나 이런 게 결정하고요.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뭐 제가 보면 한 1년 이내 뭐 흐름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네. 근데 이게 심리라는 게 제가 보면은 반드시 합리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주로 비합리성 혹은 이성보다는 이제 비성이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분위기에 쏠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심리에 어떻게 보면 휘둘리는 거거든요. 그런 점은 좀 멀리서 보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뭐 최근 한 10년 가까이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좀 뜨거웠던 구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구간들 모두 단기적으로 심리적인 요인들이 크게 작용했다 이렇게 판단하세요? 그렇죠. 그 보면은 주식에서 흔히 말하는 미스터 마켓 같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합리적이지 않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그 장기 이동 평균이 주로 내재 가치인 경우가 많거든요. 네. 이걸 이탈해서 많이 오르거나 아니면 많이 떨어지는 것은 주로 심리적인 요소가 작동했기 때문이다. 뭐 이런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심리적 함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쏠림인데 일종의 이제 최근 들어서 군집 행동이라고도 해요. 남들이 사면 나도 사고 이런 겁니까? 그게 과거보다 훨씬 더 심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AI 시대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게 표준화된 정보가 빠른 속도로 이제 SNS를 타고 이렇게 전달되다 보니까 네. 자꾸 접하게 되면은 그 정보에 익숙해지거든요. 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집단에 동조해야 되겠다는 그런 무언의 압박 같은 걸 느낍니다. 네. 그게 이제 흔히 말하면 포모 증후군, 그죠? 나만 소외돼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약간 강박이죠. 예. 그게 어떻게 보면은 좀 조심해야 될 어떤 그런 측면인데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조금은요 어떤 사고를 좀 해봐야 되냐면은 평균 회귀라는 어떤 그런 가치도 굉장히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네. 부동산 시장은 영원한 호황도 없고 영원한 이제 불황도 없다는 거죠. 결국은 이게 하나의 사이클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너무 지금 묻지마 뭐 이렇게 매수가 많이 몰려서 뭐 거의 광풍이다.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럴 때가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조금 더 멀리서 관조해 보는 것도 좋은 지혜고 또 너무 막 많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럴 때는 또 역발상을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지속 편향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이걸 보고 이거로부터 좀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평균에 대한 가치
평균 회귀에 대한 가치죠. 그에 대해서 한번 대세계 봐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 주셨던 걸 좀 추가적으로 질문을 좀 해볼게요. 표준화된 정보가 SNS, 유튜브 뭐 이런 최첨단 매체들을 통해서 빠르게 전파되다 보니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요인이 더 증폭되는 것 같다 네. 말씀해 주셨는데 이 표준화된 정보라는 말에 의구심을 가지신 분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부동산 관련해서는 흔히 아주 속칭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면요. 상승론자다, 하락론자다 뭐 이런 분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1년 동안 어떻게 됩니까 했을 때 누구는 올라간다고 하고 누구는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구간들이 많았는데 그러면 오히려 시장이 이 정보와 이 정보를 동시에 받았으니까 뭐 증폭되는 게 아니라 희석되거나 균형감을 잡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오. 주로 이제 알고리즘 같은 게 작동을 하기 마련이죠. 네. 그러니까 만약 정치 뉴스를 유튜브에 보면은 계속 그것만 나오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일종의 이제 편향된 정보일 수도 있고 균형 감각이 없는 한쪽 얘기만 집중적으로 이제 나도 모르게 아. 머리에 주입하는 어떤 결과가 이어지기 마련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유튜브의 문제이긴 한데 주로 이제 이게 균형 감각을 조금 잃어버리게 만들 수는 있다는 거죠. 네. 요새 그 정보론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많은데 네. 정보는 거친 지식이라고 보면 돼요. 거친 지식. 예, 덜 걸러진 지식이라고 아, 보면 돼요. 예. 이게 정제된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보 전염병에 걸린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보를 걸러낼 수 있는 지적 능력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쪽 정보만 이제 집중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일종의 이제 알고리즘 같은 건데. 네, 네. 그래서 정보가 이렇게 넘친다고 해서 과연 인간이 합리적으로 행동을 하느냐? 네. 아니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더 특정 어떤 개념에 쏠리게 되는 그런 부작용도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요즘일수록 분별력, 비판 의식 그리고 이제 약간 합리적 의심 이런 어떤 그런 약간 이게 쿨다운 시켜주는 네. 그런 심리적 기제가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이제 이해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집이라는 것은 내 거주지를 결정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정말 내가 평생 모은 돈을 지불해야 되는 대상물이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결정할 때 혼자 결정하기가 주저되고 고민되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도 요청하고 정보도 듣게 되고 또 전문가들도 찾아가게 되는데 그분들의 말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칼에서 들어야 되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영웅이 탄생하면은 그 시장은 버블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그만큼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영웅은 누굽니까? 이때는 이제 말하면 돈을 많이 벌었다는 그런 이제 성공 스토리의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일종의 이게 인간 지표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시장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성공했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세상에 가장 잘하는 투자는 싸게 사는 거고 네. 시세보다 예. 가장 못하는 투자자는 저는 시세보다 너무 비싸게 사는 거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은데 네. 그래서 지금 SNS로 번지는 어떤 왜곡된 성공 신화 이런 거를 저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오히려 예. 그러니까 지금 집 사는 게 그렇게 뭐 대단한 정보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과거에 이제 땅이라든지 뭐 상가 이런 거 살 때는 그 상권도 봐야 되고 입지도 다 봐야 되는데 네. 지금은 아파트는 거의 이제 표준화됐죠. 표준화돼 있는 중금융 상품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네.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면은 그런 전문가들 얘기를 뭐 저는 들어도 좋다고 봐요. 그런데 그거를 참고 정도를 해야 되지. 그 사람이 성공했으니까 네. 나도 그럼 따라가면 돈 벌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미 한 템포 늦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근데 그럼 이렇게 좀 질문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박사님도 여기저기 매체 많이 나오시니까 경험해 보셨을 텐데 집값이 오른다고 생각하는 전문가, 내 주변의 지인들, 그럼 계속 오른다고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내 주변의 지인들과 전문가는 또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만 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네. 그럼 결국 이거는 뭐 개인이 그 전문가들조차도 시장 상황이 바뀌어감에 따라 이번에는 오릅니다. 이번엔 떨어집니다. 이런 입장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도 개인의 감정에 휘둘리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일부 개인이 어떻게 그걸 가치 중립적으로 판단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말씀을 이제 들어봐야 된다. 중지를 이제 모으는 게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예. 뭐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지금은 정보가 이제 민주화되고 그리고 이제 엄청나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사라지는 시대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정보 비대칭성에 대한 문제보다 오히려 정보 전염이라든지 어떤 쏠림이라든지 이게 더 지금 심각한 문제라고 할 정도로 네. 이제 알 사람 다 알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네. 좀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거의 제가 보니까 전문가분들이 약간 편향이 좀 있어요. 있는데 제가 봐도 뭐 강남에 집 있는 분도 없는 것 같고 그렇게까지 대단해 보이는 것 같지는 않고 대부분이 이제 좀 담론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제 소망적 사고 혹은 당위적 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뭐 돈이 풀리니까 무조건 집값은 오를 거야라고 하는 게 일종의 뭐 막 약간 소망적 사고가 좀 들어 있거든요. 그리고 뭐 서민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이거 지금 그리고 뭐 30대들 보면은 뭐 집 살 돈이 어디 있느냐. 한 달에 200만 원 받고 이 올라가는 게 다 버블이다. 뭐 앞으로 빠질 거다. 한쪽만 계속 얘기하는 분들은 너무 당위론적으로 또 시장을 바라보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자기가 중심을 잡아야 돼요. 네. 밸런스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락한다는 얘기, 그다음에 이제 상승한다는 얘기를 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좀 걸러내서 자기가 이제 중심을 잡고 의사결정하는 게 네.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 네. 지금일수록 네. 어떤 한쪽 논리에 어떤 맹신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런 분이 있잖아요. 박사 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굉장히 석학 네. 이런 분들 논리에 너무 후광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런데 너무 휩싸이면 안 된다. 지금은 거의 다 아는 게 다 비슷비슷하니까 네. 여러분 내가 판단을 어떻게 지혜롭게 하는가 그게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인 박원갑 박사님을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추석이라서 오늘 달달한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일단 정보라는 것도 너무 편향되게 한쪽을 듣다 보면 알고리즘상 그것만 계속 듣다 보니 증폭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 정보를 전달하는 전문가들도 사람인지라 감정적이고 소망적인 판단이 섞일 수밖에 없다는 것도 주의해야 된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장 참여자들은 통상적으로 부동산에서 우리 심리를 움직일 만한 요소들에는 어떤 것들이 주로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 최근 들어서 군집 행동에 대한 문제가 네.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택 시장의 가장 심리적 특성을 뭐로 꼽으라고 만약에 한다면은 네. 저는 이게 군집 행동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떼짓기 같은 건데요. 지금 이제 정부가 여러 이제 규제책을 이제 내놓고 있는데 설 이전만 하더라도 이제 집을 살려는 사람들이 줄 서 있었죠. 네. 어느 순간 분위기 확 바뀌어 버립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흔히 이제 군집 행동은 이 상승기 때 보통 나타나는 거로 이렇게 많이 알고 있어요. 예. 그 포모 증후군 예, 같은 그렇죠. 거잖아요. 네. 주로 주식에서 뭐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많이 나타나고
부동산은 그 동안에 이제 재건축을 중심으로 오를 때 이제 막 묻지 마,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친구가 샀다더라, 나도 사야지 이런 게 강한 하나의 심리적 트렌드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게 하락기 때도 오히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풋 증후군입니다. 예. 피어 오버페잉인데 예. 내가 오버페잉이 비싸게 살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기면은 아예 집을 안 사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지방은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서울 수도권을 보면은 한 2, 3, 4월 정도 아마 이게 풋증후군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날 수 있을 거로 저는 봅니다. 네. 이게 내가 어떻게 보면은 너무 비싸게 사는 게 아닌가. 내가 뭐 굳이 뭐 떨어지는 칼날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 네. 뭐 이런 어떻게 보면은 약간 방어 본능, 생존 본능이 작동하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은 이제 집을 사시려는 분들은 너무 서두를 필요가 없다. 네. 충분히 가격이 좀 떨어지는 걸 선별적으로 사는 게 저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들어보면요. 최근에는 부동산 정책의 중요한 기점이 5월 9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5월 9일 전까지 다주택자들의 물건이라든가 급하게 매도하려는 사람들이 무조건 내놔야 되니 계약서를 써야 되니 그러면 점점 그 5월 9일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집을 빨리 털어야 되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싸게 내놔서 이거 어떻게든 내가 털어야지 하는 물건들이 나올 걸 심리적으로 기대하고 있으니 지금 당장 계약하기보다는 5월 9일 근처까지 대기하다가 단돈 1,000만 원이라도 더 싸게 계약하려는 심리가 지금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죠, 당연하죠. 오. 근데 이제 이게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 매매 절차는 네. 일반하고 좀 다르죠. 다릅니다. 2주 정도 걸리던데요, 요즘. 그죠. 허가 받는데 한 2주 정도 더 걸리죠. 더 걸리나요? 한 20일까지도 보셔야 돼요. 그래요. 그러면은 보세요. 그러면 5월 9일까지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적어도 제 생각에는 4월 중순까지 아마 집중적으로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네.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일단은 약정서를 써요. 네. 그래서 한 2, 3천만 원 정도 계약금처럼 이렇게 겁니다. 예. 가계약금 같은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구청이나 시청이나 허가를 신청하고 그게 나오면은 이제 본계약이 들어가는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절차를 감안해 보면은 적어도 이제 한 달 정으로 아마 매물 어떻게 보면은 나오는 그 시점 마지막 시점을 막 그 정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네. 벌써부터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그런 현상이. 있는데 예. 근데 올해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는 시세를 보지 마라. 시세는 별로 의미가 없다. 네. 오히려 매물의 흐름을 보는 게 더 빠를 수 있다. 시세는 늦어요 이렇게. 예. 시세는 이게 전문 용어로 이제 평화라 효과라고 그래서 예. 스무딩 이펙트라고 예, 그래요. 예. 그래서 매물은 어떻게 보면은 빨리 흘러가는데 그렇죠. 이 시세는 이게 약간 후행적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매물 평균대를 보는 게 훨씬 더 어떻게 정확하다. 보면은 네. 정확할 수 있다. 올해 같은 장세는. 네. 그러면은 이제 올해 매물을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데 올해 제가 그래서 내 집 마련 실수요자들한테 급매물 발굴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급매물 발굴. 예. 발굴 그쪽에 초점을 맞추셔야 네. 되는데 저는 올 한 해 내 급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러면 5월 10일 이후에는 그러면 다주택자 매물은 이제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잠기겠죠. 잠기겠죠. 네. 그다음에 1주택자 매물이 또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음. 지금 고가 1주택자들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축소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은 예. 오히려 그게 민감합니다. 음. 그러면 고가 주택에 어떻게 보면은 매물이 또 나올 수도 있고 네. 또 임대사업자 등록 매물 저것도 아마 제 생각에는 한 뭐 1년이나 2년 정도 네. 그렇죠. 유예를 줘서 매물을 나오도록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지금 그동안에 주로 이제 매물이 없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 계단식으로 집값이 올라가는 이런 하나의 뭐 방식들은 네. 하나의 현상들은 작년 얘기라니까. 작년 얘기. 올해는 전혀 다른 시장 흐름이 나타날 예.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무주택자들은 아까 포모 증후군 말씀드렸잖아요. 아니면 풋증후군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오히려 풋증후군에 좀 더 초점을 맞추시고 올해는 한 템포 늦춰라. 집 사는 걸 너무 서두르지 말고 충분히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조금 천천히
나서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는 심리니까요. 그걸 다시 심리로 받아서 한번 여쭤보면요. 지금 누가 봐도 합리적인 전망은 그런 이슈들로 인해서 매물들이 5월 9일 전에는 다주택자 매물들이 나올 거고 5월 9일 이후에는 보유세 부담 등등으로 인해서 고가 주택들이 매물로 나올 거고 그럼 뭐 이런 흐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 때문에 매물이 쏟아질 거야. 그러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조금 더 늦게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심리가 생길 텐데 그런 심리들이 다시 시장에 영향을 미칠 텐데 그럼 실제 그런 흐름들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가격은 이게 이제 가격을 다 모아놓은 게 시세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시세는 제 생각에 이런 속도라면은 아마 3월 중하순 정도 되면은 일부 지역은 아마 하락세로 전환 가능할 거로 보이고요. 지금 서울 아파트의 지금 주간 단위 예. 상승률이 0.2% 정도 돼요. 네. 이게 갑자기 확 안 떨어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서서히 아마 조금은 조정 국면으로 접어들 것 같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보 시장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맞짱을 뜨고 있거든요. 아, 예.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느 쪽이 힘이 세냐에 따라서 이제 흐름이 결정이 되는데 이렇게 네. 보시는 게 맞아요. 제가 30년 가까이 부동산 시장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어떤 정부와 시장 간의 어떤 그런 신호등 체계나 네. 아니면 여러 가지 힘겨루기 이런 게 대해 제가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게 예. 단기적으로는 정부를 이기는 시장이 없어요. 단기적으로는.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집값의 7, 80%를 정부 정책이 결정하는 경우도 많아요.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네네. 그런데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으면 그런 경우가 네. 많이 발생을 네. 하는 것 같고 올해는 아마 임계점을 저는 넘을 거로 보이고 다만 장기로 보면요. 네. 시장을 이기는 정부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예. 결국은 그때 시장이라는 것은 펀더멘탈이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오던데 그래서 모든 게 시점의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단기냐 장기냐 그런 어떤 측면인데 네. 올 한 해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은 정부를 이기는 시장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주택자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정부에서도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문제를 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리적인 요인이 어떻게 보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비슷한 정책 기조가 나왔다고 해서 동일한 심리 기조가 형성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이전에 다주택자 세금 문제를 건드렸을 때와 지금의 분위기 뭐 다른 겁니까? 똑같습니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금은 아파트 편식사에 다 여러 차례 얘기해 주셨죠. 예, 세상이 달라졌다. 그거하고 그리고 이제 그 부담부 정려 같은 거 있잖아요. 예. 뭐 정려 이런 게 대해서 굉장히 촘촘하게 세율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제가 먼저 아파트 편식사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는데 네. 과거에 이제 그런 이제 주택 부분에 대해서 뭐 보유세나 아니면은 양도세에 이제 중과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피난을 가죠. 네. 그게 주로 이제 빌딩 같은 거나 상가 같은 거잖아요. 네. 주로 이제 자산가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요사이 자산가들의 어떤 트렌드를 보면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내수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그리고 공실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내가 아파트 안 사고 그러면은 뭐 빌딩이라도 하나 사서 월세 받을까 이런 게 한때의 뭐 로망이었는데 네. 요사이는 오히려 뭐 빌딩 푸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것 같고요. 뭐 빌딩을 사는 수요들이 개인보다 네. 오히려 법인들이 많죠. 공실 걱정은 없으니까요. 네. 내가 5층짜리 뭐 한 3개층 쓰고 나머지 임대하는 건 쉽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되는데 저희들이 KB 그 부동산 보고서가 작년에 나온 게 있는데 네. 이게 고액 자산가들의 이제 그 64%가 가장 선호하는 부동산으로 이제 아파트를 꼽았거든요. 2020년에는 이게 49%였어요. 네. 15%포인트 그 사이에 올랐죠. 네. 같은 기간에 보니까 2020년에 그게 24%에서 오히려 이게 지난해는 20%로 줄고요. 네. 그다음에 오피스 빌딩도 12%에서 8%, 예. 토지도
8%에서 6%로 줄었어요. 아파트 벽은 다 줄었네요. 그러니까 아파트 펜스 사이가 지금 왔다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이 정려 문제인데요. 지금 조정 대상 지역에서 네. 만약에 이제 내가 세나 아니면 대출을 끼고 자식한테 넘기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전부터 우리 양도세 중과가 지금 5월 9일 이후에 이제 부활이 됐죠. 네. 근데 그건 나중 얘기고 지금 취득세는 지금도 중과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그 주택이 있잖아요. 공시가격 기준으로 3억이는 넘는다. 그러면 예. 시세로 한 4억 5천 정도 아마 건체될 텐데 그러면 취득세가 12%예요. 12%. 그래서 정확하게는 한 12.4에서 한 13.4% 정도 나와요. 그러면은 내가 그러면 자식한테 그러면 이거를 뭐 넘기려고 그러면은 비조정 대상 지역이 되겠죠. 아. 그럼 조정 대상 지역이 지금 투기 과일 지구하고 토지 거래 허가 구역가 다 맞물려 있죠. 네. 그러면 뭐 가령 뭐 이런 평택이라든지 아니면 파주나 아니면은 뭐 지방 같은 데는 관계 없지만 그리고 서울에서 한다고 그러면 이게 그러면은 공시가격이 3억이면요 아파트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만큼 지금 이게 세금 부담이 크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런 상황을 본다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으로서는 매각이 더 쌀 수가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런 합리적인 전망 속에서 네. 매각이 더 대세가 될 분위기가 앞으로 적어도 단기간에는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이런 걸 바라보고 있는 무주택자들의 심리적인 상황은 앞으로 조금 단기적으로는 떨어지지 않겠어? 그럼 최대한 매수를 좀 뒤로 미루는 게 어떨까? 이렇게 하면 아예 또 거래가 안 일어나는데. 그리고 대출이 여의치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대출의 문턱이 높은 상황에서 그리고 매수자들의 심리도 약간 관망세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아주 싼 것들은 거래가 될 겁니다. 그렇지 않은 거는 아마 생각보다 아마 그렇게까지 활발하게 거래가 되지는 않을 거로 일단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다주택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2024년 기준으로 보면은 237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굉장히 많네요. 예. 전체 주택의 한 14.9%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서울은 지금 다주택자 비중이 한 14% 정도가 돼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구별로 다 조사를 해봤어요. 예. 해보니까 역시 강남이 많고요. 예. 역시 돈이 많아야 집을 여러 채 가진다.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강남구가 한 17%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수초구가 한 16.7% 정도가 됩니다. 네. 나머지는 그렇게 높지는 않고 네. 그리고 이제 주로 종로구 쪽, 예. 종로구가 한 17.6% 정도, 중구가 한 15.7%.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렇게 높진 않아요. 네. 뭐 가령 중랑구 이런 거는 11%밖에 안 돼요. 그런데 주로 이제 집을 말 살 수 있는 능력은 결국은 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부촌. 네. 그러니까 이제 종로 같은 경우는 전통적 부촌이죠. 그렇죠. 전통 부촌하고 사실상 지금 강남은 이제 아파트 부촌이잖아요. 예. 신흥 부촌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부촌 지역이거나 아니면 좀 고령자가 많은 동네에서 어떻게 보면은 다주택자 비중이 높은 높다. 거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다주택자 여쭤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다주택자들 심리들 중에서 이런 방식의 심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정책 변화를 몸소 20년째 경험해봤는데 다시 묶었다가 풀었다가 묶었다 풀었다가 내 친구 김영감은 중과세 한다고 예전에 팔았다가 지금 뼈를 치고 후회하고 있어. 이런 사람들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과세 맞더라도 나는 뭐 한 몇 년 기다려 보겠다. 또 정책에서 또 풀어줄 테니 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버티기 모드로 들어갈 만한 다주택자들의 심리 있지 않을까요? 일부 있겠죠. 아니면은 이제 가치 높은 주택만 갖고 있고 예. 매각이나 지방만 그러면 매물로 내놓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걸 통계를 다 제가 오기 전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KB 부동산에서도 이제 매물 이렇게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통계를 저희들이 게재하기 시작했어요. 네. 보니까 지금
지난 이제 11일 기준으로 한 그 일주일 전 대비해서 얼마 정도 매물이 늘어났느냐 네. 보니까 아파트입니다. 네. 서울이 역시 많아요. 서울이 일주일 동안에 한 매물이 6.5% 정도 늘어났고요. 이게 통상적인 수준보다 얼마나 늘은 겁니까? 장기 시기에 없어서 네. 그거는 이제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늘고 있는 늘고 것은 있다. 맞아요. 예. 그리고 경기가 한 1.8%, 인천이 뭐 0.08%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런데 서울 내에서도 이게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외곽 지역만 매물이 나올 거다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네. 보니까 아무래도 그동안에 집값이 많이 올랐던 데가 한강 벨트잖아요. 이쪽이 집중적으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동작구가 12%, 예. 그다음에 송파구는 한 2% 정도, 네. 광진구가 8.7, 성동구가 5.8, 뭐 그다음에 성북구가 한 8.3, 마포구가 4.4 뭐 이런 거거든요. 흔히 말해서 핫했던 지역이 더 많이 나왔네요. 네, 그렇죠. 물론 이제 섞여 있긴 한데 네. 뭐 무조건 많이 오른 지역들 내가 꼭 갖고 있어야 되는 알짜 네. 이건 안 나오고 외곽만 이렇게 매물이 나온다 이 논리가 안 맞다는 거죠. 예. 왜 그러냐면은 예. 이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뭐 부활도 있지만 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더 민감한 거는 장기 보유. 1주택자 특히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 축소 가능성하고 그다음에 보유세 인상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고령자분들이 거의 이제 장독공제를 10년 보유 10년 거주 있잖아요. 네. 최대 80%를 다 채웠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싼 집으로 주거 다운사이징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네. 지금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세금에 대한 압박이나 혹은 민감도가 네. 과거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정부나 아니면 노무현 정부 때하고 또 다를 수 있어요. 그 사이에 우리가 나이가 어떻게 보면 들고. 이제 머리가 희끗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주력 세대들이 거의 다 반백수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뭐 저도 네. 비슷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 보유세라든지 아니면 이런 양도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보다 민감해졌군요. 조금 더 예민하게 움직이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강남도 혹은 이런 한강벨트도 네. 매물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자산 많은 사람들이 들고 있었던 이 매물들, 이 매물을 누가 받아줘야 사줘야 거래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미 돈 많은 사람들이 다 이 동네 살고 있었는데 이제 이 동네 들어가겠다라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나요? 그게 궁금합니다. 그래야지만 실거래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거래는 이루어질 거예요. 뭐 다만 이제 그게 그 좀 낮은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은 30, 40대 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존재들이 전 아니더라고요. 그냥 극단적인 연령 양극화 세대라고 보시면 돼요. 아, 예. 그러니까 30, 40대 중에서도 충분히 살 사람, 살 여력 있는 사람이 있다. 바로 고소득 맞벌이 부부죠. 아, 예. 작년 서울 아파트를 산 네. 30대 비중이 4년 만에 가장 많았어요. 30대가요. 서울에. 한 달에 와. 뭐 월급 얼마 받는데 그잖아요. 네. 뭐 알바는 하겠지. 아니면 아파트를 못 사니까 예. 뭐 주식이나 코인 정도 하겠지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하는. 사회적 통념이란 말이에요. 예. 그 사회적 통념이 완전히 지금 무너지는 어떤 그런 통계 수치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고소득 맞벌이 부부가 어떻게 보면은 시장 흐름에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태풍의 눈이다 이렇게 보는데 네. 이게 일본에는 이걸 보고 이제 파워 커플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30대 맞벌이 이 비중이요. 네. 61.5%입니다. 40대가 한 59% 정도 돼요. 예. 그래서 한 평균으로 보면 한 60% 정도 되는데 일본은 70% 됐잖아요. 네. 우리나라 평균은 48%밖에 안 돼요. 오히려 좀 줄고 있는데 이 어떻게 보면은 이 고소득 맞벌이라다 보니까 소득이 많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국민은행에서 실제로 아파트 담보대출을 빌려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의 PIR 이제 주택 가격 대비 그죠? 네. 소득을 보면은 오히려 떨어져요. 우리가 작년 3분기 현재 서울이 10.6배예요. 네. 근데 2022년 4분기에 한 이게 거의
14.8배까지 갔거든요. 네. 근데 집값이 떨어졌어요? 더 서울 올랐죠. 아파트가 10억 넘는데 어떻게 그러면 이게 PIR이 이게 낮아지냐고요. 예. 그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가구 소득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약간 서울 아파트는 클럽제 같은 느낌이 들던데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어떤 시장의 어떤 그 분석의 툴들이 너무 이렇게 약간 고정돼 있는 게 아닌가. 인식에 대해서 예, 편향되고. 30대, 40대 고소득 맞벌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아파트를 사버리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예측이 자꾸 빗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뭐 30, 40대가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 비싼 걸 어떻게 사겠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가격이 좀 떨어져야 고정이 돼야. 그렇죠. 그래야 살 것 같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실제 올해는 시세보다는 어떻게 보면 거래되는 가격은 생각보다 많이 낮을 겁니다. 네.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30대, 40대는 그래도 재테크나 경제 지식에 대해서 좀 더 뭐랄까요?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상대적으로. 그럼 그분들도 야, 이 비싼 집 내가 지금 사서 이 한강벨트에 들어가면 보유세를 나도 부담해야 되고 그리고 장기 특별공제도 없어질 거고 그럼 내가 뭐하러 이 비싼 집을 지금 들어가지 하면서 매입을 한참 뒤로 미루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갈 가능성은 없나요? 글쎄 그거는 이제 정책의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1주택자 거주용으로 어떻게 보면은 주어지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그걸 없앨 수는 없어요. 예. 지금도 상가나 토지 있잖아요. 예. 그거는 10년에 20%, 네. 15년에 30%잖아요. 네. 그러니까 1년에 2% 정도는 해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종의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그만큼. 가치가 이제 떨어지니까 일종의 그거는 보상을 해주는 어떤 그런 개념인데 네. 그걸 전혀 뭐 안 해줄 수는 없죠. 좀 줄일 수는 있겠지만 다만 그게 이제 주택을 샀을 때 이제 메리트가 없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조금은 지금 굳이 사야 되나 하는 그런 이제 주저함 쪽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네. 특히 MZ 세대를 잘 보면요, MZ 세대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적 기제예요. 재무지능이 굉장히 뛰어난 세대란 말이에요. 네. 당군율에 가장 높다고 보면 되는데요. 네. 이 세대는 기본적으로 이 주식이나 코인하고 또 하나는 이 금융 상품이죠. 그러니까 아파트는 중금융 상품이란 말이에요. 같은 금융 상품에 해당되는데 이거를 테이블에 같이 올려놓고 판단합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쪽의 수익이 높으냐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는 건데 재테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 내 집 사는 게 이게 만약에 투자적인 조금 더 초점을 더 두는 재테크였다면은 네. 이러면은 내 집 마련은 필수가 아니에요. 내 집 마련은 선택이죠. 나중에 사도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통적인 이제 그 기성세대들이 했던 게 이제 대출을 많이 내서 그죠? 이렇게 이제 집을 이제 대출을 갚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완성된 집을 이제 소유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이전에는 뭐 화장실하고 이제 작은 방이 내 거고 나머지는 은행 거고 그게 이제 그 전통적인 방법인데 그렇죠. 요새는 그렇게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뭐냐면은 우회 전략이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훨씬 더 수익률이 높을 수 있는 뭐 주식이나 코인 쪽에 투자를 했다가 네. 돈을 불려서 나중에 집 사는 방법 이게 우회 전략입니다. 요새 그 의외로 이렇게 생각하는 세대들이 많아요. 특히 지방에서는 월세 살면서 S&P 투자하겠다, 삼성전자 투자하겠다 이런 세대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세대는 부동산 중독 세대가 아니에요. 오히려 투자 프렌들리 세대라고 보면 돼요. 좀 더 깊게 말하면 투자 중독성 세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굳이 칸막이가 없어요. 네. 우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정형화된 어떤 그런 삶을 살았죠. 네. 뭐 연애를 하고 그다음에 뭐요?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그다음에 내 집 장만하고 이게 일종의 삶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일련의 과정이었잖아요. 네. 요새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꼰대.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집을 샀을 때의 어떤 그런 투자 가치, 네. 그다음에 이제 주식을 샀을 때의 투자 가치 이걸 아마 저울질 해보고 나서 의사결정할 것 같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정책을 보고 아마
좀 더 흐름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쭉 말씀 들어보면서요, 다주택자들이 지금 변화되는 정책 속에서 가질 수 있는 심리적인 기저, 그리고 MZ 세대들은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지금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동산 뉴스를 바라볼 때는 또 어떤 심리적 요인들이 있는지 하나씩 다 점검을 해주셨는데, 이제 슬슬 좀 대응책도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내 집 마련 이제 막 고민하는 무주택자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은 이런 상황들, 심리적인 요인까지 다 포함해서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내 집 장만을 잘하는 방법은요.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 의사결정하셔야 돼요. 네. 하나는 타이밍을 재는 거죠. 네. 또 하나는 이제 가격 경쟁력을 보는 거예요. 네. 가격 메리트를 보는 거죠. 급매물이 결국 가격 메리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보다 먼저 봐야 될 거는 가격보다는 시장을 보셔야 돼요. 시장. 네.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네. 그래서 이제 태풍이 막 몰려오면 어떻게 돼요? 가서 일하면 안 돼요. 지하실에 가서 숨어야 되지. 지금은 지하실에 숨을 때다. 아, 오히려 지금 사면 안 됩니까? 좀 기다려야 되죠. 지금 금매가 없는데. 물론 가격이 엄청나게 싸면 사셔도 되는데 어쨌든 조금은 기다렸다가 충분히 가격이 싼 걸 사라. 다만 시세는 안 떨어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시세는. 네. 근데 매물은 싼 게 많을 수가 있어요. 특히 막판에 가면요. 이게 이제 잔금을 이제 계약부터 잔금을 엄청나게 당겨 달라는 그런 조건으로 네. 진짜 싸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제 생각에는 아마 4월 초순부터는 조금 진짜 싼 매물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4월 중순에는 어떻게 보면 약정서를 써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조금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제 급한 건데 네. 그런 매물을 일단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중요한데 제가 이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내 집 장만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결정적인 고비인 깔딱고개를 항상 이렇게 거쳐야 돼요. 깔딱고기는 뭡니까? 결정적인 고비죠. 구분응선 가면은 꼭 방해 전파를 쏘지 않습니까? 예, 좀 설명을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의사결정을 하는데 네. 이렇게 이제 내가 집을 살 거야. 네. 그런 어떤 생각을 굳히다가도 이제 나 이제 내일 모레 집을 살 거야라고 완전히 최종 결심하는 예. 때가 바로 어떻게 보면 그게 깔딱고개거든요. 깔딱고개 가면은 방해 전파를 많이 쏴요. 그러니까 뭐 집값이 막 떨어질 거야 그런 얘기 듣고 나면 또 못 사요. 그렇죠. 지금 상해 같은데 집값 겁나 왔죠. 그다음에 영국 런던도 지금 겁나 왔잖아요. 네. 그거 보고 집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삽니다. 그런 정보 들어오면. 그래서 이제 진짜 내가 아까 제가 중요한 거는 집은 지금 안 사셔도 되고 나중에 사셔도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나의 어떤 금융 경쟁력 보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금융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 네. 최근에 3년 동안 내 이제 뭐 주식 해보니까 연평균 한 2, 3%밖에 안 되고 마이너스다. 그 실력이거든 그게요. 네. 앞으로도 주식에서 망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은 그게 이제 감정지능에서 밀렸건 예. 아니면은 트렌드를 제대로 몰랐건 기술적 분석을 제대로 못했건 뭔가 문제가 있었어요. 네. 그 사람은 이게 습관이나 성질은 이게 안 바뀝니다. 네. 기질은.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그런 분들은 집을 장만하는 거는 좀 오히려 낫다. 오히려 전공법이 더 낫다고 저는 보는 건데. 네. 자, 이 행동 이제 이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미국의 행동과학자 중에서 이게 포그라는 분이 계세요. 네. 이분이 행동 모형인데 네. 이게 행동으로 가려면은 이게 MAP라고 그래요. 네. MAP. 그러니까 M은 동기, 모티베이션. 그다음에 A는 ability. 네. 그다음에 촉발은 이제 P는 프롬프트를 말하는 건데 예.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충족이 돼야 내 집 마련으로 가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촉발이야 뭐 그래서 뭐 집 누가 얘기하면 산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동기죠. 예. 간절함하고 절박함, 네. 강한 필요. 집 네. 꼭 사야 됩니까? 그러면 주로 꼭 집 사야 하는 분이 주로 뭐예요? 아기를 낳는다든지 예. 아니면 결혼을 한다 이렇게 네. 될 경우에 집이 꼭 필요해서 사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문제는 능력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자금력하고 이런 동기, 네. 이런 간절함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간절한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돼. 그런데 이때 이제 어빌리티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예. 싶은 거는 지금은 대출의 문턱이 높아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훨씬 더 거래 조건이 좋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럼 목돈을 쥐고 있어야 돼요. 음. 그래서 대출은 잘 안 되죠. 예. 그래서 지금은 대출력보다 자금력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반드시 이제 뭐 약정서 쓰기 전에 은행 창구 들러서 대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도 봐야 되고. 그래서 지금은 결국은 이 간절함과 그리고 자금력이 결국 내 집 마련으로 가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과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더 재밌는 것은 네. 이 심리학에 정보 행동 동일시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뭡니까? 정보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네.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혀 다른 영역이고요. 많이 안다고 뭐 삶이 바뀝니까? 그럼요. 예. 부자들은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많이 행동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보나 지식만으로 행동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정보가 많으면은 생각만 늘어나고 어떻게 보면 결정이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는 선택을 돕지만 행동을 대신해 주지는 않지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동기하고 맞물려 있는 건데 네. 생각의 다이어트를 하셔야 돼요. 네. 내가 집이 꼭 필요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내 자신과 대화를 하셔야 돼. 그렇다고 답이 나와야 내가 행동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이 절박함 그리고 간절함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자신과 끊임없이 한번 대화를 해서 결론을 좀 내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제가 많은 이게 내 집 장만 하시는 분들을 제가 만나 보면은 이게 집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잖아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생활 반경이라든지 가족의 삶이라든지 그다음에 장기적인 뭐 재무 구조 이런 걸 바꾸는 결정적인 이제 과정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정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결국은 결단력이에요. 결단력. 예. 집은 정보로 사는 게 아니라 결단력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부분 내가 집을 왜 사야 되는지 그 본질적인 부분만 초점을 맞추고 나머지는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은 의사 결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모든 결단력과 정보 다 합쳐도 꼭 지금 집 살려는 무주택자분들은 또 한 가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무주택자였다가 유주택자가 되면 지금 논의되고 있는 보유세 인상이 나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보유세 인상의 폭 아니면 누구 아니면 어떤 대상물에 할 건지 아직 안 나왔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선 보유세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보유세 부분, 뭐 종부세 이런 것들은 뭐 지금 30, 40대 분들이 집 사시는 그거 가지고 지금 뭐 제 생각에 큰 변수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30, 40대 중에서는 아까 굉장히 핫플레이스 아니 지역 그거는 이제 사잖아요. 30억, 40억 넘는 분들이고 네, 네. 물론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네. 일반적으로는 주로 생애 첫 집장만 하는 것은 그렇게 높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로 고가 주택 사시는 분들은 그건 신경 써야 되죠. 네. 당연하죠.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전반적인 추세는 아마 보유세 인상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아, 충분히요.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때만큼은 그렇게 강한 드라이브를 걸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죠? 그래도 올라갈 것 같다. 그건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은 문재인 정부 때는 주로 이제 시장 안정을 시키는 방법 중에 주로 이제 보유세 중과를 통해서 네. 어떻게 보면 다주택을 못 갖게 해서 예. 집값을 좀 안정시키는 방법이었죠. 네. 주로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는 거는 제 생각에는 그거는 보유세 쪽에 더 가깝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때는 주로 집을 많이 갖고 있는 고령자들이 굉장히 힘들었죠. 네. 그렇죠? 지금은 그런 패러다임보다 조금 다른 패러다임이에요. 어떤 네, 얘기냐면은 어차피 수요를 이렇게 조금은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보유세보다는 저는 오히려 거래 과정에서 훨씬 더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거죠. 예. 그게 바로 토지입니다. 아. 그리고 대출 문턱을 높이는 네. 거고. 그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불만인 계층이 이제 약간 주로 이제 젊은 흑수저들, 고소득 흑수저들이 좀 불만을 갖는 어떤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이게 그대로 이렇게
복사판은 아니에요. 그래서 역사는 뭐 반복은 반복이지만 차이의 반복이라고 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다른 초점이고 맥락에서, 네. 그리고 보유세 뭐처럼 뭐 어차피 지금보다 높아질 거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건 그렇죠. 그리고 조금 세율만 조금 올리더라도 많이 올라갈 그렇네요. 수밖에 없는데 다만 우리나라가 그 사이에 저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어서 네. 그때만큼 가령 이게 보유세를 중과하면은 이게 과연 그렇게까지 이렇게 받아줄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 인구 구조의 변화 네. 이런 것들도 아마 감안해서 의사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생각에는 지금 이 보유세가 결국 이제 공시가격 현실화하고 공정시장가액 그 비율 상향이죠. 네. 이게 이제 공시가격은 당연히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주로 뭐 세금 매길 때 기준이라고 기준이고. 보면 되죠. 네. 지금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시세의 지금 69% 수준이고요. 그런데 제가 공정가액 비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종부세 매길 때 적용하는 일종의 할인율이에요. 할인율. 네. 이게 지금 1주택자 기준으로 60%잖아요. 예. 그러면 두 개 다 고려하면 과표가 시세의 한 41%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굳이 세율은 이제 세법을 바꿔야 되잖아요. 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공시가격이나 공정가액을 현실화하면은 사실상 정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이건 시행령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가능한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가장 이제 이슈가 이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부분인데 요게 지금 10년 보유 10년 거주면은 이제 80%까지 네. 깎아 주는데 이명박 정부 이전에는 15년에 45%였단 말이에요. 네. 많이 지금 낮아진 거잖아요. 그리고 토지 상가가 10년에 20%, 15년에 30%라는 걸 감안해 보면은 조금 높다. 이게 똘똘한 채 현상을 유발했고 네. 상급지 갈아타기를 유발해서 결국은 시장이 이제 어떻게 보면 불안 요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정책적인 조정을 하겠다라는 게 아마 정부 생각인 것 같아요. 이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오는 7월에 아마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는데 그때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당장은 안 하고 아마 제가 뭐 이거는 정책 당국자는 네네. 아니지만 아마 내년 정도부터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도 저는 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매물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렇네요. 이해했습니다. 오늘 급변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지 못했던 심리적인 요인까지 합쳐서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갑 KB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